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화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산한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도 몰랐던 30년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얼마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 137 같은 인공 방사성 물질이 방출돼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좀 불안에 떨었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구원 시설 안에서 설계 도면도 없고 또 이제 인허가도 받지 않은 배수 탱크가 이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수 탱크에서 무려 이제 30년 동안이나 세슘 137 같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30년 동안이나 방사성 물질이 방출이 됐다.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탱크는요, 지난 1990년에 설치가 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탱크가 외부 이제 배수구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연구원 안에서 발생한 그런 방사성 물질이 외부 배수구로 이제 흘러나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외부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 총량은 얼마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이제 15,000리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탱크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관리 감독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들조차도 이제 이 존재 여부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조사를 맡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측은요, 이번 사건 근본 원인이 연구원에서 이 관리가 좀 미흡했고 안전의식도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또 다른 불법 시설물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 인허가 사항하고 시공 당시 도면 그리고 현재 시설 상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시설의 운영 시스템도 좀 최신화시킬 것으로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핵시설을 이렇게 글쎄요, 너무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도면에도 없고 또 허가받지 않은 그런 시설물들이 그동안 있었다라는 걸 조차도 몰랐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사고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과만으로 끝낼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역의 대표 환경단체인 대전 충남 녹색연합과 대전 환경운동연합은요, 이번 원자력연구원의 사과에 대해 사회적 책임 부분이 좀 빠져 있다면서 주변 환경이나 주민 건강을 위한 그런 건강 역학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요. 철저한 진상조사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사후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물질 관련 사고는 그동안 참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는 연구원 측에서 3대 제로 안전대책 이런 걸 또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자력연구원 측이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좀 엄중 문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료로 빌려드립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뭘 빌려드립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각 가정이나 개별 사무실에서도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이제 대전시에서는 5리터짜리 자가 휴대용 방역 소독기 474대를 구입해서 각 행정복지센터 79곳에 비치해두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제 빌려준다고 합니다. 예, 개인이 무료로 빌려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그 빌리실 수 있다고 예. 하는데요. 현재 대전시에서는 그 확진자 동선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는 이제 직접 방역에는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건물이나 가정에 대해서 일일이 좀 방역 활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선 그 소독기를 그 구비해 놓기가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용량이나 그 살포 범위에 좀 한계가 있어서 효율적인 방역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전시의 조치는 방역이 꼭 필요한 이제 가정이나 사무실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소독기만 빌려줍니까? 아니면 소독액도 같이 주나요? 네, 소독기만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 예. 행정기관의 그 수장들도 이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그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현행법상 그 행정기관에서 이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뭔가를 좀 제공하면 이게 또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불법 기부에 해당되나요? 네, 그 소독액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기만 이제 빌려주고 이제 소독액은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그 소독액은요 주위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각 가정에 락스라는 세정제 있죠. 예. 그거를 그 물에 한 40배 정도 희석해서 용기에 담아서 이제 살포하면은 소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증 가지시고 이제 가까운 행정보건센터에 가셔서 이 휴대용 소독기를 빌려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그 소독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중독될 수 있으니까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좀 창문을 열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하시고 물안경 같은 걸로 좀 안면도 잘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고무장갑 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그리 넓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 소독기 살포 대신에 그 소독액을 깨끗한 천에 좀 묻혀가지고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그런 곳을 좀 닦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그 내일 하루도 코로나19로부터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한 대서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대전형 재난 긴급 지원 모델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대전시에서도 긴급 지원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소식을 그 지난 방송 때 전해드렸는데요. 예. 윤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허태정 대전시장이 어제 이제 관련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기초생활 대상자인 그 4만 3천여 가구에는 그 14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상계층부터 중산층 이하까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그 차등적으로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별로 계층을 나눠서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이번에 편성한 지원 자금은 그 중위소득을 50% 초과하는 가구부터 그 100%까지의 저소득층 그 17만 가구가 그 지원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거 좀 살펴보면은 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그 1인 가구는 월 175만 원 정도고요. 2인 가구는 월 299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월 387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4인 가구는 월 47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구별 그 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50%에서 100%까지 구간에 있는 가정이 이번에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전에 총 64만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이제 17만 가구니까 약 3분의 1가량이 이번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의 지원을 받습니까? 네, 그 1인 가구는요 30만 원, 그리고 2인 가구에는 40만 5천 원, 3인 가구엔 48만 원, 4인 가구에는 56만 원 등 그 가구원 수에 따라서 최대 이제 70만 원까지 그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원받은 돈은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지역에서 모두 소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신 그런 점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대전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최대 이제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장기 휴업을 하게 된 점포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들에게도 한 달에 최대 50만 원씩 총 2달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이제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고 직원 있는 사업주에게는요 그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료 2달분을요 직원 한 명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지원 액수도 액수지만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요, 이게 이제 4월 10일 전후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그 총 2,385억 원을 그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포함된 지원 대상이 대전의 전체 가구 중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 대상 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 지적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요, 그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재난 기본소득 개념은 지방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이제 한 발 좀 비껴선 모양새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물론 재정이 어려운 그런 이제 지방 정부이긴 하지만 재난을 맞아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그 지방 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분명 좀 반가운 소식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같은 이제 급변하는 경제 구조나 그 사회 흐름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도 좀 함께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고양이 세수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종교 시설이나 그 유흥업소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있죠. 여기에 발맞춰 대전시에서도 그 행정력을 좀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좀 단순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밀집 시설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늘 이제 강조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게 제대로 현장에서는 잘 준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조치도 좀 미흡하다. 네, 맞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8개의 주요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좀 보면은 집합 예배를 하는 곳에서는 참석자들 간 2m 간격을 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은 반드시 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최 측은요, 그 모든 참석자에 대해서 발열 체크되어야 되고 예배 시작 전과 끝난 후에는 방역과 함께 그 환기도 시켜야 됩니다. 아울러 일체의 그 식사 제공도 할 수 없고요. 그 확진자가 나올 경우 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참석자들의 명단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에 지난주 일요일 그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 전담 공무원을 보내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전에 있는 교회 66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10곳에서는 그 예배가 중단됐던 반면에 451곳에서는 예배가 이제 강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좀 강행한 셈이죠. 근데 예배를 강행한 곳들 중 그 방역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곳이 무려 189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발열 체크나 참석자 그 명단 작성이 좀 미흡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전시가 내렸던 조치는 그 안내문 부착하고 그리고 이제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 이런 권고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다고 합니다. 예. 글쎄 뭐 과태료 처분,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이런 강력한 조치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이를 좀 쉽게 적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름만이라도 그 한시적인 기간, 보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대전시가 보다 좀 강력한 행정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어교동입니다. 어디 무슨 동네 이름입니까?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그 모건대학교에서 그 새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임의로 점수가 고쳐졌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모건대 경찰행정학과 경찰법학과에서는요, 그 교수 한 명이 정년 퇴임을 해서 이제 지난해 11월 초빙 교수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학과 소속 교수들은 비록 한 명이 이제 퇴임하긴 했지만 강의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결손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 형사법 전공 교수를 충원하자, 이런 의견을 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당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교수 채용 공고를 냈었다고 합니다. 예.
한 명이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교수를 채용하는 거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형사법 전공자를 뽑자는 그 학과 교수들의 의견과는 달리 학교 측은 그 채용 예정자의 전공 과목을 형사법뿐만 아니라 경찰학과 그 범죄학 전공자로 그 폭을 좀 넓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경찰 경력자를 우대한다 이런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항을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글쎄요, 뭐 일단은 경찰 관련 일이니까 그 경력자가 있으면 아무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최종 심사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의 취재 결과 그 이 사람은 그 심사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아서 사실상 좀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최종 합격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 심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죠. 그 채용 당시 그 학과장이었던 교수가요, 그 외부 심사위원의 점수를 좀 임의로 고쳐가지고 그 경쟁자들의 점수를 낮췄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은 최종 심사 대상자에 오른 지원자가 그 경찰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조건에 그 이 지원자를 위해서 그 형사법 말고도 다른 전공도 추가를 했고 또 경찰 경력 우대 조건도 내건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당시 학과장이었던 교수와 그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른 그 두 사람은요 경찰대 선후배 관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종 심사 대상자에 오른 사람은 모건대학교 총장과 그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이게 모두 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모건대 측은요 그 심사 결과를 무효화 처리한 뒤 다시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공고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형사법 전공자가 아닌 형사법이나 경찰학 아니면은 그 범죄학 중 한 가지 전공을 한 사람으로 이제 범위를 좀 확대를 했었고요. 경찰 경력 우대 조건까지 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난번 이제 점수 조작과 그 의혹과 관련이 있었던 그 인물,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 총장과 고교 동문이자 그 학과장과의 그 경찰대 동문인 그 동일 인물이 최종적으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채용 절차를 무효하고 다시 절차를 밟았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지원자가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련 보도는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과장이었던 교수가 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취재 기자에게 정정 보도 및 뭐 소송 이런 것들을 좀 운운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걸 좀 잠시 유보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수의 해명이 좀 사실과 많이 달랐던 점이 또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실과 달랐습니까? 네, 우선 해당 교수는요. 자신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외부 심사위원 중 일부가 그 스스로 점수 수정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학교 측에 물어봤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학교 측에서 채용 절차를 중단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해당 교수는요. 그 학교 측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신에게는 어떤 과오도 없었음을 좀 공식 확인했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 대학 진상조사위원회는요. 해당 교수가 그 평가 점수를 조작한 의혹이 발견돼서 이제 절차를 중단시킨 게 맞고 실제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해당 교수가 이제 2명의 외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점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된 그런 의혹이 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 측은 그 해당 교수를 점수 조작 혐의로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이걸 놓고 현재 고심 중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대학 측의 조사 결과 공식적인 조사 결과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교수의 해명하고는 대학 측의 자체 조사 결과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네, 상당히 상반된데요. 예. 그 어교동, 어차피 교수는 동문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어교동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은 모건대학교 측에서 보다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건대가 비록 사립대학교긴 하지만요. 그래도 한 해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엄연한 그 공적 기관임을 좀 잊지 말고 철저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쩌란 말입니까?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이제 보름간 일명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력하게 실천하자. 이게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공식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좀 불가피하게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 사람들의 이동이 적어져서 그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는 걸 막기 위해 지역 화폐 형태의 긴급 재난 지원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의 그 소비를 좀 촉진시켜야 한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들을 좀 경쟁적으로 쏟아져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뭐 모임도 취소하고 최소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도 줄줄이 지금 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에 상당히 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진퇴양난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서로 다른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부나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에서 이 두 가지 목소리와 정책이 좀 동시에 나와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전시의 상황 봐도 그 허태정 시장은 최근 그 자신의 SNS에 당분간 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좀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요, 그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면서 그 구내식당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그 공무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죠. 특히 허 시장은 지난 3월 13일에는 자신의 SNS에 공무원 3명과 함께 그 서구 용문동 양지바른 곳에 있는 연탄구이 생선 백반집에서 맛점을 했다면서 이제 사진과 글을 좀 포스팅했는데요. 사진 속 장면을 보면은 그토록 이제 주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중앙로 지하상가가 철저히 방역이 됐다면서 안전한 곳, 봄 상품 가득한 곳, 가성비 갑인 곳, 대전 지하상가로 뭐 이런 글을 좀 올리기도 했고요. 방역을 마친 곳이 오히려 안전하다면서 그 대전의 첫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짜장면집이 입맛 까칠한 허태정을 반하게 했다면서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그런 사진과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글쎄, 뭐 이거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네, 뭐 맞습니다. 지역 상권을 위해서 가서 이제 팔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뭐 공공장소나 또 식당이나 이런 곳은 좀 방문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정말 어려운 것 예. 같은데요. 이 이동 제한과 지역 상권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행정기관의 수장들이 그 좀 이럴 때는 나가지 말라고 하고 또 저럴 때는 안전하니까 많이 가보라고 하고 이럴수록 시민들이 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불안과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시적으로나마 행정기관이 좀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세난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키워드 오늘 하나만 하죠? 네, 한 가지입니다.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루어졌었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의 주요 고위공직자들의 그 올해 신고한 재산 내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허태정 대전시장인데요. 그 허 시장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충남 예산군 소재의 임야와 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의 열매마을 아파트 한 채를 그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 시장은 올해 5억 1,7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은 그 1,350만 원 가량이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 재산이 줄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허 시장 측은 그 배우자 명의로 있는 그 부동산 채무를 상환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도 이번에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했는데요. 예. 부동산을 보면은 그 배우자 명의의 경기 양평균 일대 그 임야를 신고했고요. 그리고 본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한 채,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 역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연립주택 한 채, 그리고 이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정윤기 그 행정부시장의 올해 재산으로는 총 18억 9,500만 원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약 3억 1,150만 원 가량의 재산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그 정부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는 주택 한 채만 가져라 이런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이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주택이 4채나 되는군요. 네, 좀 많은 것 같죠. 이에 대해서 부시장은요, 젊은 시절을 정부 서울청사와 처가 근처에 각각 집 한 채씩을 장만했었고, 예. 이제 분당에 있는 연립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양평에 있는 단독주택은 은퇴 후 살려고 마련한 것이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부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퇴직과 동시에 팔 예정이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우선은 지금 현재 주택 관련해서 너무 가격이 폭등하니까 갖고 있는 보유 주택을 좀 내놔라 이렇게 정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니까 지금 정부 정책하고는 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분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연립주택 전세 임차금을 신고했고요.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이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재혁 정무부시장은 올해 재산으로 총 14억 600만 원 가량을 신고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약 1,730만 원 가량이 좀 증가한 셈입니다. 예. 5개 자치구청장들도 신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인데요. 황 청장은 주택으로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동구 삼성동 한밭자리 아파트 전세 임차 보증금을 신고했고요. 4억 원 가량의 예금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 청장의 올해 신고 재산은 총 4억 8,700만 원 가량이 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는 7천만 원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재산이 늘었습니까? 네, 7천만 원이니까 조금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황 청장 측은 급여와 같은 그런 소득이 좀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치단체장이 되면은 각종 이제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본인 돈을 쓸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금 소득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업무 추진비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일상의 대부분이 생활비로는 쓸 수 없죠. 그렇죠. 일상의 대부분이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본인 돈 쓰는 경우들은 좀 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계셔서. 예. 다른 구청장들은 어떻습니까? 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인데요. 박 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의 버드네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고 7억 8,500만 원 가량의 예금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 청장이 신고한 올해의 총 재산은 약 10억 6,400만 원 가량이 되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9,400만 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 청장 역시 재산 증가 사유로 이제 소득이 늘어서 저축과 보험에 많이 가입을 했다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장종태 서구청장도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의 강변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고요. 2억 9,200만 원 가량의 예금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 총장의 올해 총 재산 신고는 6억 4,360만 원 가량이 되는데요. 이는 작년과 비교해서 약 1억 200만 원 가량이 이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장 청장 역시 근로소득이 늘어서 재산이 증가했다 이런 소명을 내놨습니다. 예.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좀 알아볼까요? 네, 정용래 청장은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의 엑스포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고요. 1억 5,300만 원 가량의 예금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 청장의 올해 총 재산은 2억 2,250만 원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좀 86만 원 가량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좀 적게 느껴지시죠?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채무를 상환해서 이제 재산이 많이 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의 재산 신고 내용인데요. 박 청장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덕구 송촌동 소재의 선비마을 아파트 한 채하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오산시 소재의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680만 원 가량의 예금도 신고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박 청장 올해의 총 재산은 3억 200만 원 가량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약 1,400만 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 청장 측은 예금이 늘어났고 채무를 일부 상환했다 이런 소명을 내놨습니다. 예. 대전시 의회 의원들도 신고가 됐을 텐데 뭐 전체를 다 살펴볼 네, 수는 너무 없고요. 많으니까요. 예. 네, 의장하고 좀 몇 가지 특징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천 의장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의 수정 아파트 한 채하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금산군 소재의 단독주택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억 8,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은 4,290만 원 정도가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 중 가장 많은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문성원 의원이었습니다. 문 의원은 그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북 무주군 소재의 밭과 임야,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의 전답, 천안시 동남구 소재의 임야 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 사무실 하나를 보유 부동산으로 신고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토지가 4억 6천만 원 정도고요. 예금과 보험이 6억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6억 1,900만 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3,2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 4,400만 원가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반면 대전시 의회 의원들 중 재산을 가장 적게 신고한 의원은 4,519만 원입니다. 예, 4,519만 원을 신고한 조성칠 의원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4,100만 원가량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최계순 의원이 작년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 대전시 의회 의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3억 8,300만 원가량의 재산이 늘어서 총 10억 2,890만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설교육감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의 그 논하고요. 그다음에 전북 진안면 소재의 임야,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유성구 반석동 소재의 반석마을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유성구 계산동 소재의 오투그란데 미약 아파트 한 채를 부동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역시 다주택 보유자인 거죠. 그리고 약 3억 8천만 원가량의 예금 자산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신고한 재산 총액은 9억 7,600만 원가량이 되는데요. 예. 작년에 비해서 1억 9천만 원가량이 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대전의 그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물론 그 고위공직자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재산이 적어야 된다, 뭐 돈을 적게 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그 부동산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 소득이 늘어서 예금 보험 자산이 이렇게 증가한 거를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계실 텐데요. 청백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재산 형성하고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퀴어드로 부른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오늘 5시 현대에서 남은 4.15 총선 특별기획방송으로 잠시 후에 진행이 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서 대전, 세종, 충남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구별 후보와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4.15 총선 특별기획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야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릴레이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선하면서도 참여 가능하고요. 의견 남겨주시면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3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에 달았던 뉴스를 그 이후의 소식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죠.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뉴스, 돌파고 뉴스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자, 오늘은 돌파고 뉴스 어떤 뉴스를 좀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까요? 네, 그 지난 2월 19일 그 저희 5시엔 대선함 키워드 뉴스 브리핑 시간에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평송 청소년 수련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건 물론이거니와 그 평송이란 이름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내몰렸던 평송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평송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지 않는 그 대전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일종의 음악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는 지난 17년 동안 그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연습도 하고 또 1년에 4차례씩 공연도 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그 이 문화센터 측으로부터 갑자기 좀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잘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 뭐 집을 비워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그때 뭐라고 했었죠? 네, 명목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요. 그 하나는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측에서 제공했던 그 연습 시설이 안전 위험성 때문에 그 행안부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오케스트라의 운영 방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 오케스트라가 그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소속도 아니고 또 이제 평송 측의 관리 감독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습 장소 제공이 불가능하고 또 이제 평송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오케스트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그 지휘자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2002년도인가? 지금 어쨌든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홍승구 지휘자님께서는 그때부터 계속 이걸 쭉 운영해 오신 건가요? 그렇죠.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그동안? 저희들이 회비를 5만 원씩 어머님들이 회비를 평송에다 내고요. 평송에다가 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평송 그 통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홍승구 지휘자님한테 보낸 게 아니라? 예. 네, 평송 통장으로 내면 그 평송 통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하죠. 이제 평송 측에다가 선생님들 이렇게 페이를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그 통장에서 선생님들 페이가 나가요. 그 연습실을 그동안은 평송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던 거예요? 그렇죠. 무상으로. 그러면은 5만 당연히 원씩... 무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평송 오케스트라가 제가 창단한 것이 아니고 평송에서 창단을 한 거예요, 그게. 원래 평송에서 저하고 같이 창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왜 거기다 평송 것인데 오케스트라 자체는 평송 거예요. 지휘는 제가 할 뿐이지. 예. 이제 지휘자 얘기를 들어보면 월 회비도 평송 측에서 관리를 했고 또 창단도 평송 측과 같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소속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아이를 평송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보내고 있는 그 한 학부모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송에 다른 수업을 듣거든요. 이제 그 수업을 들으러 가면 입구에 플랜카드가 크게 붙어 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평송 측에서 붙여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우리도 다음에 저런 거 해보자 했는데 마침 우리 애가 바이올린을 하니까 엄마 나 저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이제 평송에 붙어 있는 걸 보고 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홍승구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이면 갈 생각을 안 했죠. 아, 문화센터니까 오케스트라도 있네. 그러고 간 거지. 개인 이름으로 붙어 있었으면 그걸 어플라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평송에서 했으니까 엄마들이 다 간 거고 오디션을 보고 나면 이제 그 입단서 뭐 이런 거 주시거든요. 주의사항과 뭐 이런 뭘 해야 될지. 거기에 보면 이제 매월 5만 원 보내는 계좌에 평송 오케스트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행사도 다 평송에서 공연을 했었고 공연할 때마다 평송 뭐 직원들이 와서 도움을 줬고 그리고 저희가 연습을 할 때마다 평송이 문을 열어줘야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평송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업무 협약 이런 거 옛날에 히스토리를 보면 그 평송 사무장님과 뭐 직원이 가서 같이 지휘자님하고 서구청 이런 데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막 그래요. 당연히 우리는 평송 소속으로 알고 있었죠. 예. 그 지휘자 그리고 학생 또 학부모까지 모두 뭐 본인들이 이제 평송 소속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까지 뭐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간이 무려 이제 17년 동안이나 이어져다 보니까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측에서는 본인들 소속이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가라. 이렇게 통보한 실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바로 좀 운영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실제로 유통업을 하던 그 평송 이남용 선생이 평생 모은 재산 그 30억 원을 대전시가 이제 기부받아서 지난 1997년 완공한 이 평송 청소년 수련원 건물은요.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서 위탁 업체가 이제 바뀌면서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오케스트라가 운영되어 왔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서 좀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이게 팀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잖아요. 주니어 오케스트라가 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방을 주다 보면 자기들이 시간이 많이 이제 아마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익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몰아내려고 한 것 같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뭐 지휘자가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5만 원이고 운영되는 거 뻔히 아는데 비리를 뭐 몇 천만 원씩 뭐 우리가 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200, 300도 안 되거든요. 저희가 내는 돈이. 그거 뭐 선생님들 출장비 주고 하면 지휘자님 뭐 얼마 갖고 갈지 저희도 뻔히 아는데 계속 그 사람이 너희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엄마들이 아예 평송 쪽 그 사무국장인가 그분하고는 얘기가 안 됐어요. 센터장이랑 그 사무국장이 실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앞으로도 남아있는 분이라고 하시던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번에 끝나기만 하면 너희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막 엄마들한테 좀 뭐 설득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그랬나 봐요. 유독 이제 지금 운영하는 위탁 업체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냥 우리끼리 추측하는 결과
우리가 어쨌든 관례적으로 평송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그냥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들이 내주는 자리를. 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 받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야 되나?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좀 드릴게요. 뭐 저희를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걸 안 해서 그러지 않을까. 하다못해 명절에 선물이라도 돌리고 이런 걸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뭐 너무나 당당하게 쓰니까 그게 밉지 않았을까. 엄마들끼리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싫어하지 않았을까. 예. 결국은 뭐 수익,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 이후에 어떤 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네,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드렸었는데 그 현재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는 그 업체의 계약 기간이 올해 6월에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그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는 자신들의 계약 기간까지는 연습실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있으니까 그 올 연말까지는 지금처럼 연습실과 공연을 위한 대관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뭐 해체까지는 안 간 것이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제 풀어야 할 숙제들은 많이 있는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위탁을 맡긴 곳이 이제 외부 업체여서 그 평송 청소년 수련시설을 관리 담당하는 대전시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올 7월부터 대전시 산하기관인 그 대전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됐다고 하니까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좀 인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행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아마 그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유지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그거는 오케스트라가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요번 사건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평송에 그 소속이거나 어떤 계약 관계가 예, 없으면은 지금처럼 불안정한 지위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또 이런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지휘자 선생님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고 회비 받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세입 통장으로 다 들어오게끔 해야죠. 네. TF팀이 아마 4월 중으로는 평송으로 들어올 거예요. 오케스트라 부분도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예.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위탁을 맡은 이후에는 이 오케스트라를 현재의 상황 그대로 평송문화센터 정식 프로그램으로 집어넣겠다. 뭐 이런 관계자의 얘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는 그 한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서 지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관리 감독을 하는 공공시설물인 곳이죠. 하지만 이런 공공시설물에서 그 수익성을 이유로 20여 년 가까이 잘 운영되어 온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좀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안 좋았던 상황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언론 보도들 이후에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인 그 우리 학생들이 평송 이남영 선생의 뜻처럼 이곳에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좀 잘 발산시켜가지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좀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들어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돌파구 뉴스. 오늘은 해체 위기에 내몰렸던 평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